산행시 가운데 아주 기묘한 시, 한시 가운데 아주 기묘한 시 하나가 남산시입니다. 남산시의 남산은 종남산, 장안의 남쪽에 있는 산입니다. 이 산을 실제로 산행을 하고 그러면서 과거에 여행했던 곳까지 전부 다 플래시백까지 사용을 하면서 백이운 204구입니다. 한 구가 5자인 온 것인데요. 204구니까 엄청난 긴 시죠. 아주 응축해 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산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묘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혹자를 50개나 썼습니다. 그런데 왕안석은, 송나라 때 왕안석은 두보의 북정이 상당히 고시 가운데 뛰어난 시인데 이 시보다도 훌륭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 꼭 받아들여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산에 있는 모습들, 산봉우리들, 바위들을 이렇게 열거법을 사용해서 직유법으로 묘사하려고 했는가? 우리는 이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주 일부입니다. 제가 6구만 했는데요. 혹, 편약, 선유, 혹, 결약, 마취, 혹, 배약, 상우, 혹, 향약, 상우, 혹, 난약, 추순, 혹, 얼, 약, 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것은 마치 산이 막 펄펄 날아가는 것 같은 것이 배가 물 위에 떠가는 것 같은 모습이고 약자가 되는 것이 뭐뭐와 같다라는 직유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결연하게 막 내달려가는 것이 물이 콱 터져가지고서 내달려가는 것이 마치 말이 달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산이 정지해 있지 않고 어떤 놈은 막 튀어오르고 어떤 놈은 막 흘러가고 이런 모습을 한 거죠. 어떤 것은 둘이 서로 배치하기가 서로 미워하는 것 같이 하고 또는 어떤 산봉우리가 서로 마주해 있는 것이 서로 돕는 듯이 하고 어떤 것은 또 아주 그냥 어지럽히 들쑥쑥 나온 것이 죽순이 뽑혀 나올 때가 고 죽순 보면은 그냥 가지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처럼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쫑긋 솟아있는 것은 마치 쑥dum을 뜰 때고 뾰족 튀어나온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장장장장 50개가 연결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다른 어구를 넣으면서 또 혹자로 연결하고 이와 같은 식으로 했어요. 참으로 기이한 시입니다. 저는 지금 읽을래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 뒤에는 아주 어려운 글자들이 많습니다. 두보가 1450여 수를 남겼어요. 보통 1500수를 썼다 그럽니다. 한유는 300수 정도밖에 시간 안 남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한자의 종류, 한자의 종류를 오늘날같이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해보면 두보는 1500수에 4500자 정도? 근데 한유는 불과 300수에 4500자를 썼어요. 재미있는 것은 어떤 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한시, 아무리 많은 시를 썼더라도 5000자를 넘어가는 사람이 없답니다. 지금 현재 세계 문자협회 IRG라고 하는 데 등록되는 한자 공식적인 수는 35,000자 정도예요. 이체자까지 합쳐도 4만 자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인들 아무리 위대한 두보 같은 시인도 4,500여 자밖에 안 쓴 거예요. 그런데 한유는 불과 300수인데 그 글자 수를 종류를 다 썼어요. 우리나라에서 한유를 닮으려고 했고 한유처럼 많은 글자를 소비한 시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약용이에요. 아까 산석시를 좋아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상면에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한유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나무, 목 안 쓰고 나무에도 어떤 종류, 아까 뭐 지자 이런 것을 쓴 것 나왔지 않습니까? 아주 구체적인 것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글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좀 더 정확한 묘사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직유법도 사용하고 어려운 한자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유는 어렵습니다. 시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점이 한유의 매력입니다. 지금 여기 또 산행, 아무도 산 올라가면서 실제로 경험한 그런 걸 쓴 적이 없을 때 바로 자기가 보고 자기가 실제로 밟았던 곳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유의 남산시에 대해서 성호익이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참 날카로운 평가입니다. 한유는 좀 오만한 기질이 있다. 좀 오만한 기질이 있다 이거죠. 지적으로나
문학적으로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만한 기질이 있어. 이 시에도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아주 어려운 글자들을 사용하면서 길게 쓰고 이런 것들 아무나 할 수 없었을 때 이런 걸 한 것도 오만한 기질이 좀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결코 흥나는 대로 장난스레 붓을 놀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성호익은 뭐라 하냐면요. 이것은 산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산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산 자신이 아니라 자체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다양한 인간 삶의 모습을 거기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성호는 캐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기록을 보니까 조선시대에는 남산시를 외워야 천재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노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남산시를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안 태어났기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못 외울 것 같아요. 예? 자, 이것이 한유를 대단히 중시했기 때문에 세종 때에 편찬한 주문공교 창녀 선생집입니다. 아까 이 강의 앞에 와세대대학에는 원나라 판본 책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그죠? 그 책 제목하고 똑같이 주문공교 창녀 선생집입니다. 제목은 같은데요. 이것은 요 안에는 주석이 집현전 학사들이 중국의 주석이지만 그것을 전부 다 재검토를 해서 우리식으로 배열한 겁니다. 세종은 이 고전을 가장 정확한 주석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편찬을 하고 간행을 했어요. 그런데 200시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200시의 경우는 중국의 책을 그대로 이용을 하되 오자를 완전히 바로잡았습니다. 두 번은 찬주분류두시라고 하는 것을 안평대군을 시켜서 집현전 학사라고 함치 편찬하게 했어요. 그리고 바로 한유의 문집도 집현전 학사들을 통해서 편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킨 겁니다. 이것이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책인데요. 여기 보면 안표지에 서여라는 글자가 보이십니까? 서여라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헌학 이런 것에 밝으셔가지고 이 하버드 엔칭에 이 책들을 선정해서 보낼 때도 선생님이 선정을 했는데요. 저와 같이 전부 다 이것은 언제 구입을 했고 그리고 이것은 어느 판본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적으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갑인자본입니다. 한유 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약간 사변적이고 훈계조가 많다는 거죠. 아마 이것이 현실에 밀착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현실에 살갑게 우리에게 접근하기 쉬운 이야기들을 시로서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추해시 11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두보도 추흥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8수가. 추흥이나 추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추, 슬픈 가을을 노래하는 시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 초사 시절부터 이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여자는 뭐 가을에 슬퍼하지 않나요? 슬퍼하죠. 이때 남자는 사실은 사라는 말을 남자로 번역해서 그런데요. 이때 사는 남성, 여성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올바른 도리가 실현되지 못한 채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것, 어쩌면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것을 슬퍼하는 사람들, 그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계절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하나 보면요. 탕물회입니다만은 선선상중국 곱디고운이라는 뜻입니다. 선선이란 말은 곱디고운 서리 속에 국하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번 야를 한번 통일해 봤어요. 시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일부러 서리 속 곱디고운 국하야 그랬고요. 기만하영호 이미 늦었거늘 무슨 좋은 일이 있으랴 라고 하는데요. 늦은 철 무슨 좋은 일이 있으랴. 그 다음에 양양은 선선과 마찬가지로 두 글자를 사용해서 까불까불 꽃을 희롱하는 나비야. 그래서 이생 환부조. 너의 삶도 너의 생명도 어린 것이 아니야. 이미 너도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여기서 나비를 누구를 비유하고 있겠습니까? 역시 소인배들, 그죠? 올바른 도리가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 이들에게 지금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저 그 애상에만 젖지 않고
이런 강한 비판을 했다 하는 것도 한유의 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구 하면은요, 조선 전기에 아주 명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글씨가 한국에 별로 남아있지 않고 많이 없어요. 근데 우선 데라우치 문고, 데라우치가 누군지 아십니까? 일본 총독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좋은 것들을 마구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미 죽은 뒤지만 이것이 일부가 경남대학교의 기증이라고 할까요? 반환된 것입니다. 그 안에 김구가 쓴 추해시의 11수 가운데 제6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 가운데 자기 아들에게 준 시가 있어요. 이것은 부가 독서성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라는 것이 아들의 이름입니다. 아마도 어릴 적 이름이 부고 실제 이름은 창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한창이라는 아들인데요. 이 아이가 18살이 돼가지고 이제 좀 공부 좀 하려고 아마 성남쪽으로 가서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그림 그린다 그러니까 격려하는 뜻으로 준 시예요. 거기에 유명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0의 골격성 하면 내 일용 일저라. 사람이 30이 되어가지고 뼈대가 굵어지면 그러면 넷자입니다. 하나는 용이 되고 하나는 돼지가 된다는 겁니다. 용과 돼지의 차이가 있게 되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있느냐? 독서에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공부 좀 열심히 해라는 겁니다. 18살이니까 아마 너 공부 좀 열심히 해서 30 되면은 30이 립이라 그랬던가요? 그죠? 자기가 바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라라고 격려를 한 말인데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 구절에 뒤에 바로 이 시에 나오는 유명한 성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등화가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등화가친이라는 말 아시죠? 그죠? 가을이 되어서 등잔불을 가까이 할 만하다 이런 뜻이죠. 독서화의 계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 말이 바로 이 아들에게 준 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시추 적우제라. 때는 가을, 적우라는 건 장맛비입니다. 장맛비가 개이고 가을 장마도 개이고 실량입 교호라. 이제 막 갓 서늘한 기운이 교호에 들어온다. 이거는 마을이라고 보기도 하고 들 언덕이라고도 보는데 저는 마을 들 언덕, 이 마을 가까이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마을 전체가 이제 시원해지고 서늘해지고 그러니 등화초가친이라 등불을 조금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어. 그러니 간편 가서권이라. 간편은 서적을 얘기해요. 서권은 펼서자고 권자는 말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자의 뜻이 있어요. 한자가 사실은 어떤 두 글자가 있을 때 두 글자가 대등하게 뜻을 가질 때도 있지만 어떤 글자가 한 글자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쩌면은 서자에만 뜻이 있다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제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발 좀 펼쳐봐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쓴 거죠. 독서하라 이런 뜻을 쓴 겁니다. 한유는 지금까지 보셨듯이 사물의 객관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참신한 비유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과 밀착된 주제를 시에 담아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한유는 당송팔가문의 맨 처음에 놓이는 문장가로서만이 아니라 시에서도 새로운 비유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생활과 밀착된 주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시로 표현하기 위해서 애쓴 시인으로서 우리 다시 한번 한유를 평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동파는 지난 회까지는 당나라 시인이 좀 중심이었죠. 그죠? 근데 이걸 송나라 때 시인입니다. 산문에서도 제일 뛰어난 명문장가고 시에서도 뛰어난 시인. 이런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의 추억까지도 끄집어내면서 그것도 아름답게 지나간 것이지만 지금의 나를 형성하는 추억으로 되살릴 수 있다는 것. 마음을 비우고
가슴을 넓게 틔었기에 사람들과 경계를 두지 않으셨다. 현명하거나 어리석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모두 즐겁게 어울렸다.